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 지난 9월 청와대 비서관 회의에 참석했던 이명박 대통령이 했던 자화자찬입니다. 네, 하지만 인터넷에서는 이 말이 올해 5대 망언 중 최고의 망언으로 회자되고 있죠. 어느 정권보다도 빠르게 지금 레임덕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네, 그에 발맞춰서 이 도덕적으로 완벽하다는 정권을 겨눈 검찰의 칼끝이 과연 무딜지 날카로울지 관심입니다. 네, 시사란타 H 10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오늘 진행의 저 산업부 최진주고요. 네, 저 사회부 김지은입니다. 요즘 하루가 다르게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추운 사람들, 바로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들, 또 친인척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그런 여파로 또 여당까지 어떤 줄줄이 그 싸늘한 민심을 맛보고 있습니다. 또 이 여당은 박근혜 전 대표의 그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쫑긋 세우면서 하염없이 바라보고만 있고, 또 이 와중에 쇄신파의 탈당이라든지 굉장히 큰 내용을 겪고 있죠. 네. 아마 이 정신이 없기는 민주당도 마찬가지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통합을 결의하는 전당대회에서 보여준 구태는 정말 국민들에게 큰 충격이었는데요. 그 통합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보수파와 진보파의 충돌, 또 국민은 한나라당에 이어서 민주당에게도 싸늘한 시선을 던지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두 당의 싸움보다도 더욱더 관심을 못 받고 있고 더욱더 심한 찬바람이 불고 있는 곳이 바로 청와대인데요. 그렇죠. 이 정권 붕괴가 시작됐다. 이런 정권이면 뭐 계속할 의미가 있느냐, 이런 게 뭐랄까 보수 신문에서까지 그런 류의 칼럼이 나올 정도니까요. 민심이 떠난 지가 정말 오래됐다. 이거를 갖다 체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이 저승사자 같은 검찰의 살기까지 지금 번뜩이고 있죠. 네. 그 결국은 이 대통령의 측근으로 그 귀결되고 있는 저축은행 비리에서부터 SLS그룹의 청탁 의혹 등 그 정권 실세의 친인척 측근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에 검찰이 박차를 가고 있는 모습이기는 한데 과연 얼마나 밝혀질 수 있을지 그것은 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대통령의 친인척과 측근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특집을 마련했는데요. 도움말을 주실 손님을 모셨습니다. 대검찰청 출입하고 있는 김정우 기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 현 정부의 측근과 그 친인척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 과연 검찰이 어느 정도까지 밝힐 수 있을지 오늘 얘기해 볼 텐데요. 이 얘기를 하기에 앞서 사실 정권 때마다 그 정권 말기에 이런 측근 비리 또 각종 게이트는 항상 있어 왔거든요. 근데 과연 검찰이 또 정치 검찰이라는 오명까지 쓰고 있는 이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에 어느 정도까지 칼을 겨눌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먼저 그 국민들이 가장 드는 좀 의문일 것 같습니다. 지난 정권의 사례들은 좀 어땠나요? 그러니까 전두환 정권 이후부터 보면 대통령 임기 말이나 아니면 정권 교체 직후에 대통령 측근이나 친인척 비리가 없었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한 20년이 넘은 것 같은데, 보면은 임기 말에 이제 대통령 측근이나 친인척 비리 의혹이 터진 대표적인 거는 김영삼 대통령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그렇죠. 두 분 다 이제 아들 의혹이 문제가 터지면서 크고. 어떻게 국민들의 비판에 직면을 했었는데, 김영삼 전 대통령의 경우를 살펴보면은 임기 마지막 해였던 1997년 5월에 소통령이라고까지 불렸던 차남 현철 씨가 한복그룹 특혜 대출에 대한 검찰 수사 관련해 가지고 구속이 됐습니다. 네. 기업인 6명한테 66억 원이나 이렇게 받은 혐의로 그랬죠. 구속이 된 건데, 그리고 아니면 또 재임 중에 사촌 처남인 손성훈 씨가 뭐 조선대 운영권을 되찾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덕산그룹 관계자한테 1억 9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이 된 적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김대중 대통령의 경우를 보면 2002년 5월에 삼남 홍걸씨, 김대중 전 대통령이 가장 아꼈던 아들이라고 그런 말이 있는데, 여튼 홍걸씨가 체육 복표 사업자 선정 로비 등으로 인해서 36억 원 정도를 받은 혐의로 구속이 됐고, 얼마 안 돼서 두 번째 아들 홍업 씨가 또 기업체에서 이권 청탁과 함께
총 한 47억 원 정도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또 구속이 됐어요.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연달아서 아들 2명이 이렇게 구속이 네. 되니까 결국 김대중 대통령이 아들 관리를 잘못해서 죄송하다라고 대국민 사과문까지 발표를 하셨고, 그리고 요에 앞서서 장남 홍일 씨도 2001년 일이었던 것 같은데 이용호 게이트나 진승영 게이트의 네. 배후다 뭐 이런 식의 좀 의혹이 나와가지고 한동안 곤욕을 치렀었고요. 반면 전두환 대통령이나 노태우 대통령 아니면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에는 임기 중이 아니라 자신의 임기를 끝난 다음에 일이 터졌는데,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는 이제 문민정부 들어서 요 비리 의혹이 터졌죠. 그래서 내란 5.18 사건 네. 관련해서 내란 음모 혐의, 그리고 기업들한테서 비자금을 받은 혐의로 두 분이 다 이제 구속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는 퇴임 후에 형 건평 씨가 세종증권 매각과 관련해 가지고 29억 원 정도를 받은 혐의로 또 구속 기소가 됐고, 그리고 이제 친인척 비리가 가장 많았던 대통령은 사실 전두환 전 대통령입니다. 그렇죠. 예, 뭐 형제, 뭐 아들, 뭐 이로 말할 수 없었죠. 그때. 예, 뭐 간단히 언급을 해보자면 동생 경환 씨가 이제 60 출범 직후에 새마을운동 중앙본부 회장으로 있으면서 공금 76억 원 횡령 혐의로 구속이 됐고, 형 기환 씨도 노량진 수산시장 운영권 교체에 개입한 혐의로 구속이 됐고, 사촌형 순환 씨, 사촌 동생 우한 씨, 처남 이창석 씨도 다 구속이 됐어요. 그리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그 60 시절에 이제 황태자라고 불렸던 박철원 전 네, 장관, 그랬죠. 예, 사촌 처남인데요. 문민정부 출범 이후인 93년에 슬롯머신 사건으로 또 구속 기소가 됐었고, 그러니까 아마도 국민들의 경우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제 도덕성에 있어서는 다른 분들과 조금 다른 이미지였으니까 기대를 많이 했을 텐데, 그래서 이제 봉하마을로 형이. 내려가신 후에도 그래서 오히려 더 인기가 높아졌고, 네. 근데 갑자기 이제 형 사건이 터지면서 이제 국민들의 경우에는 더 충격이 예, 네. 그렇죠, 절망에 빠졌고, 사실 그러다- 액수나 뭐 연루된 그 건수나. 친인척들 네. 이 측근들의 수로 따지자면 그 전 정권 특히 이제 그 군사 독재 정권들이 훨씬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도덕적인 타격은 사실 지난 그렇죠. 정부가 제일 컸죠. 예. 그래서 요런 대통령 임기 말 권력형 비리가 터지면 그 의미는 뭐 다 아시겠지만, 안 그래도 임기 말이 되면 권력 누수 현상이 생기는데 그게 더욱더 급속하게 가속화되죠. 진행이 돼서 좀 심하게 표현하자면 식물 대통령, 네, 네. 아니면 자기 소속 정당으로부터 탈당하라는 그런 무언의 압력까지 받는 많이 경우도 있고, 그랬죠. 퇴임 후에 이런 사건이 또 이제 불거지면은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놈이 그놈, 믿을 놈 하나 없다, 네. 이러면서 정치 영역 전반에 대한 불신, 혐오증 이런 게 생기는, 언제 터지냐에 따라서 뭐 이렇게 좀 달라지는 경우는 있겠지만 공통점은 재임 중에 그런 측근들이 설치고 다니면서 비리를 저질렀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대통령 재임 중에 어떻게 주변을 관리하느냐, 요거는 앞으로도 계속 다음 정부의 대통령도 그 다음도 계속 고민해봐야 할 숙제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정권 끝나기도 전에 대통령께서는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다라고 미리 평가를 내리셨는데 근데 과연 이미 그럴지. 그때도 사실 상당수의 그렇죠. 측근과 신재민 전 차관 뭐 예. 그 일할지 이미 그때 수사를 받고 있던 때 아닌가요? 네, 그때 상당히 뭐 수사를 받았던 분도 있고, 또 그 이전에 또 그 영부인의 뭐 사촌 그렇죠. 언니였나요? 네, 김옥희 씨. 예, 그런 사건이라든지 뭐 이미 많이 발생을 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이 부분은 그 말은 정말 그래서 반어법이냐 정말 이해할 수 없다. 대부분의 그런 평가를 많이 받았었죠. 근데 그 정도는 뭐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대통령의 판단이실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그분은 신문을 이제- 안 보시거나. 그래서 그때 뭐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다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도덕적으로. 패러디가 나오기로 했었습니다. 네. 예, 이제 다시 현 정부의 비리 의혹으로 돌아갈 시점인데요. 김종훈 기자가 좀 크게 어떤 비리로 나눌 수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지금 현재 그러니까 검찰 수사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은 크게 보면 두 가지, 네. 그리고
조금만 시야를 넓히자면 세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현재 대통령의 친인척 비리와 관련해서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의원의 보좌관 박배수 씨가 네. 이국철 SLS 그룹 회장한테 6억 원, 네. 그리고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한테 1억 5천만 그렇죠. 원을 받은 혐의로 네. 구속이 된 상태고, 그래서 요거랑 관련해서는 보좌관이 받았으니 과연 이상득 의원이 여기에 관여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최대 관심사인데요. 그 부분은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대통령의 사촌 처남, 그러니까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김윤옥 여사의 사촌 오빠인 김재홍 네. KTNG 복지재단 이사장이 네. 최근에 앞서 말씀드렸던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한테 각종 청탁과 함께 네. 4억 영업정지를 2천만 원, 막아달라. 예, 네, 영업정지 그런 의미로. 막아달라. 네. 그리고 영업정지 청탁과 함께 검찰이 좀 더 조사 중인 사안인데요. 유동천 회장이 알고 지내던 금감원 간부의 인사 청탁, 이런 것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게 진술이 약간 엇갈리고 네. 좀 아직 혐의 입증이 안 된 상태라고 합니다. 요런 청탁도 받았다고 하는데 네. 국민들의 관심사는 그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의 사촌 처남이 그런 청탁을 받았으면 과연 누구한테 어느 정도로 로비를. 영향력을 실제로 했는지, 그렇죠. 청탁을 들어줄 의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 부분이 이제 쟁점이 될 것 같고요. 네. 마지막 그리고 세 번째는 마지막 세 번째는 지금 현재 당장 검찰 수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건 아닌데 네.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나중에는 핫 이슈가 될 수도 있겠죠. 앞서 말씀드렸던 두 가지는 대통령의 형, 대통령의 외가 쪽과 관련된 의혹이라면 이번에는 대통령의 가족, 직계 가족이랑 관련된 겁니다. 10월 달에 큰 파문을 일으켰던 내곡동 사저. 네. 예, 그거랑 관련돼서 그 부지를 아들 시영 씨가 본인 이름 명의로 매입을 네. 했는데 과연 이 매입 자금의 출처는 어디인지, 네. 그리고 요거와 함께 내곡동 사저를 지으면 이제 경호 시설을 옆에 지어야 되는데 경호 시설 부지도 이제 청와대 경호처 예산으로 매입을 했는데 비싸게 주고 샀다는 의혹이 있었죠. 그렇죠. 경호 시설 부지는 비싸게, 네. 그리고 사저는 사저 부분은 싸게. 네.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계약을 왜 이렇게 이상하게 했는지, 상식과는 배치되는 형식으로 이런 부분이 일단은 뭐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은 거의 명백해 보이고, 네. 이런 소지가 크고 이 와중에 어떤 배후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수사를 해달라 하고 민주당하고 통합진보당에서 각각 검찰에 고발을 네, 한 상태입니다. 고발했죠. 그래서 검찰은 고발인 조사는 했고 그다음에 이제 피고발인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네. 그렇게 되면은 시영 아직 씨도 그러면은 시영 나오게 씨도 되나요? 검찰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이는데 네. 아직 검찰은 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발 내용을 검토해봐야 되고 본인 조사가 필요한지, 조사가 필요하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좀 더 검토를 해봐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아직 대통령은 그럼 어떻게 조사를 할 수가 없는 건가요? 임기 중에는 어떨까요? 임기 중에는 형사소추가 불가능하기 네. 때문에 내란이나 네, 외환 뭐 그렇죠. 이런 매우, 범죄가 네, 아니라면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가 과연 임기 중에 없겠죠 아마도. 네. 이건 뭐 가능성을 미래를 제가 뭐 예단할 수는 없는 건데 100% 없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거는 좀 당장 크게 빠르게 수사가 진전되기는 좀 어렵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렇게 볼 본인에 수도 대한 있지만, 수사가 좀 예. 어렵잖아요. 하지만 또 사실관계는 거의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또 그것도 수사를 사실이죠. 만약에 수사에 착수했을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다는 네. 그런 생각도 좀 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거는 밝혀야 할 사실이 많다기보다 법리적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검찰이 더 고민을 할 수도 있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이 대통령의 그 친형인 이상득 의원의 연루 여부가 달려 있는 그 이상득 의원 그 보좌관의 그 그렇죠. 금품 수수, 그다음에 또 처가, 이 대통령의 처가가 얽혀 있는 그 사건, 그다음에 이제 내곡동 사저, 그 이 대통령의 아들 시영 씨가 연루돼 있는 사저 의혹. 근데 이 세 번째 사저 의혹은 사실 자금이 어디서 났느냐, 이게 가장 좀 쟁점 중에 하나였고 또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전 정권 때 보면 네. 이제 뭐 측근들도 믿지 못한 데서 자금 관리, 비자금 관리를 주로 아들들이 도맡아 했고 또 아들을 그렇죠. 잘 맡겼고, 그래서 뭐 현철 씨, 김영삼 대통령의 아들인 현철 씨는 자금을 그 관리하는 것 때문에 소통령이라고 네. 불리기도 했는데.
텐데요. 이 시영 씨가 과연 어느 정도 선까지 개입이 됐는지 이것도 그 대통령은 수사를 받지 못하더라도 시영 씨가 소환이 돼서 조사를 받는다면 그건 밝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이 드는데요. 시영 씨가 사실 그 영부인의 지극한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던데, 그래서 실제로 얼마나 많이 관여했는지, 아니면 그를 위해서 그 시영 씨 스스로보다는 뭐 어머님이나 아버님께서 도와주려고 하신 행동인지. 그런데 시영 씨 명의로 매입된 부지, 사저 부지의 총 비용이 11억 2천만 원인데요. 청와대는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논현동 자택을 담보로 6억 원을 대출받았고 나머지 5억 2천만 원은 친척들한테 빌렸다. 하지만 친척 누구한테, 그리고 이자는 몇 프로를 해서 빌렸는지 이런 건 전혀 해명을 하지가 않았고, 그리고 나중에 요 내곡동 파문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요 일을 실무 진행을 했던 김인종 전 경호처장이 최근에 한 월간지와의 인터뷰에서 폭로를 했죠.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이건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오케이를 했으니 그 일이 진행이 된 거다. 직접 둘러보면서 그리고 직접 가서 부지도 돌아보고 여기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건데, 그러면 요거는 그 경호 시설이 아니라 요 사저 부지 매입 비용, 이거는 개인 돈으로 한 거니까 이게 뭐가 문제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다시 또 언제는 대출을 받았고 친척들한테 빌렸다고 했으면서 이건 또 무슨 갑자기 개인 돈이냐 이런 또 의혹이 불거졌으니까 그 다음에 청와대가 해명하기는 그게 국가 예산을 쓴 게 아니라 그냥 요 개인 돈으로 한 그런 의미였지 이명박 대통령의 돈은이라는 걸 뜻하는 건 아니었다, 이런 식으로 수습을 했는데요. 어찌됐든 구입 자금의 출처가 정확한 출처, 그리고 왜 내곡동 땅인지, 내곡동이라고 하는 게 여기는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그 서울시장 시절에 그린벨트를 해제했던 곳인데 주변은 아직 남아 있죠. 그러니까 이 주변마저 다 그린벨트가 해제될 경우 엄청난 시세 차익이 예상이 되며, 그리고 혹시 그런 걸 노린 건 아닐지, 그리고 애초 시영 씨 명의로 부지를 그게 혹시나 증여세 탈루의 의사는 아니었는지 이런 게 있다고 이제 정치권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서 검찰 수사를 통해서 의혹 중에 일부라도 사실로 밝혀질 경우 이게 이제 대통령 임기 중일지 임기 후일지 그거는 아직 모르겠지만 이게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엄청난 후폭풍이 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 이상득 의원의 보좌관 누구시죠? 박배수 씨입니다. 박배수 씨가 고급 까르띠에 시계를 받았다가 뭐 되돌려준 뭐 그 인물인 것 같은데요. 이분이 그 외에도 뭐 더 이렇게 많은 뭔가를 받았다. 뭐 그런 것도 아까 말씀하신 무슨 얼마 몇억 원이었죠? 7억 원 정도 됐던가요? 모두 합치면? 합치면 그쵸? 7억 5천만 원. 7억 5천만 원 정도 그것도 받았고. 그래서 이 의혹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자세하게요. 애초 박배수 씨 관련 의혹이 불거진 것은 이국철 SLS 그룹의 폭로, 그리고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국정감사 과정에서 이상득 의원이나 박배수 보좌관 실명을 거론하진 않고 정권 실세가 관련돼 있다, 이런 의혹들을 제기했었는데 이 당시에는 검찰과 이국철 회장 간에 뭐랄까 기싸움이 좀 벌어지고, 이국철 회장이 언론 인터뷰할 때랑 검찰 조사받으러 들어가서는 하는 얘기가 달랐다고 합니다. 검찰 설명에 따르면. 그래서 이국철 회장이 제기하는 이런 그 박배수 씨 관련 의혹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을지 기자들도 좀 의문을 가지는 분위기가 많았었는데요. 그때만 해도요. 그런데 이국철 회장이 구속되면서 검찰 수사에 탄력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 제기했던 폭로했던 의혹들의 대부분이 사실로 드러나는 측면이 많았고,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이국철 회장이 이렇게 무슨 자신과 있었죠? 비망록도 있었고, 자신과 박배수 보좌관 사이의 연결고리로 지목했던 대영 로직스 문모 대표,
요 문모 대표도 구속이 되고 문모 대표가 또 이국철 회장의 기존 폭로 내용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한 모양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 박배수 씨도 체포가 됐고 원래 9월, 10월 이렇게 이국철 회장의 폭로가 이어지고 있을 때 박배수 씨는 별다른 대응을 안 하거나 아니면 까르띠에 시계만 한번 네. 문모 대표한테 받았다가 돌려줬다까지 해서 그냥 이거 별거 아닌 줄 알고 받았는데 보니까 이거 명품 시계다. 이건 네. 받으면 안 되겠다 해서 돌려줬을 뿐이다. 여기까지만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 외 실제로 계좌를 들여다보니 6억 원이 건네진 게 드러났고 그러다 다시 이국철 회장과는 관련이 없지만 또 저축은행 사태 이후에 이제 저축은행들이 구명 로비를 많이 벌였을 텐데요. 네. 제일저축은행 회장한테 1억 5천만 원의 로비 자금을 네. 받은 게 이게 드러나서 결국 체포가 됐죠. 그런데 이제 가장 궁금해하는 이상득 의원의 네. 관련성 요거에 대해서 보면은 세인들은 보좌관이 받았는데 그걸 설마 의원이 모르겠느냐. 네. 이국철 회장도 이렇게 그 준 얘기하죠. 사람이 일단 보좌관을 보고 주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국철 회장이 상식적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상득 의원을 보고 줬지. 그렇죠. 내가 왜 문모 대표나 네. 박배수 씨를 보고 돈을 주겠느냐. 나는 이상득 의원을 보고 줬다. 그러니까 검찰이 밝혀내야 하는 거는 박배수 보좌관의 단독 범행이냐 네. 아니면 의원실과 어느 정도의 공모를 했느냐 했을 때 지금까지 일단은 박배수 씨의 범행에 의원실의 비서관들이 관여한 네, 그런 그 정황은 무슨 발견이 전원이 됐죠. 세탁하는데 돈 세탁. 예, 다들 기여를 했다면서요. 예. 하지만 검찰의 조사 상황을 보면은 요 비서관들은 보좌관이 그냥 이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단순히 한 거지 무슨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고 한 것 같다. 그것도 좀 이해가 안 돼. 큰 돈을 갖다가 뭐 이렇게 넣었다 뺐다 해달라고 하는데 누가 그게 봐도 뭔가- 이건 뭔가 돈세탁이라는 걸 이상한데. 알고 그리고 이상득 의원이 이제 육선 의원이긴 하지만 그 방에 보좌진들 특히 이제 7급 비서관부터 그 4급 보좌관까지 굉장히 오래 이상득 의원하고 그쵸, 일한 이랬던 사람들이죠. 사람들이에요. 예. 지역에 있는 뭐 사무국장부터 해서 굉장히 이 의원하고 함께 오래 일했던 사람들이기 밀착. 때문에 밀착했던 정치권의 이런 정치 자금 뭐 자금 세탁이나 아니면 무슨 이런 그러니까 무슨 그냥 금품 조성. 수수 뭐 이런 사건에 무지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절대 거죠. 아니죠. 사실 요즘에 그래서- 참 보좌관들의 활약이 굉장히 뛰어난 것 같아요. 비서관이나 그쵸? 디도스 공격 디도스 때도 공격 때도 그러더니만. 박배수 보좌관은 특히 그 이상득 의원이 코오롱 사장 할 때도 코오롱에서 같이 일하고 네. 이상득 의원이 이제 정계 입문을 하면서 그 정계 입문과 동시에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데려와가지고 15년 동안 이 의원과 함께했던 인물이어서요. 둘 간에 어느 정도 관련 가까운지. 예 친밀도나 아니면 어느 정도로 정보 공유나 무슨 계획을 함께 세우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 봐야 할 텐데요. 이게 근데 조금 엇갈리는 게 있습니다. 정치권 인사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네. 보좌관들이 하는 거에 있어서 의원이 일일이 개입하지 않는다라는 평이 있고 또 하나는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를 할 때 세웠던 논리인데요. 박연차 회장이 노 전 대통령의 아들한테 돈을 건네지 않았습니까? 투자 네. 자금이라면서 네. 그리고 뭐 미국 주택 마련 네, 비용이라고 그랬죠. 건넨 것도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나는 몰랐다고 얘기했죠. 임기가 끝난 뒤에 알았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 검찰은 그에 대해 상식적으로 아들이 몰랐을 돈을 리가 받는데 없다. 예. 몰랐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주장을 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건의 결말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비극으로 끝났는데요. 그 논리를 이번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가 있겠죠. 보좌관이 받았는데 과연 의원 본인이 몰랐겠느냐. 임종석 의원이나 전 의원이나 공성진 전 의원도 삼화저축은행 비리 사건과 관련해서 돈을 직접 받은 사람은 보좌관들이었는데 그렇죠. 네. 결국 같이 기소가 됐죠. 네. 네. 예, 공모 정황이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는데 여하튼 결정적 이 검찰 수사가 이상득 의원에게로까지 향하려면 이상득 의원이 공모 또는 최소한 인지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정황이나 물증이 나와야 되는 거고 그렇게 볼 때는 사실 결정적인 건 박배수 보좌관의 네. 진술이죠. 네. 그 진술이 없는 한 아마도
이상득 의원에 대한 사법 처리까지 가기는 지금 좀처럼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 이국철 회장 그동안 언론 인터뷰하는 거 보면 굉장히 치밀한 분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이상득 의원을 만났다는 뭐 진술이나 아니면 뭐 그런 건 없었나요? 이국철 회장은 자신이 직접 로비를 한 게 아니라 항상 누군가를 통해서 돈을 건네고 만나고 이랬기 때문에 이국철 회장이 이상득 의원을 직접 만났다고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고 그렇군요. 비망록에도 그런 내용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박배수 씨가 정권 실세의 보좌관이라는 위세를 이용해서 혼자서 단독 헤쳐먹었다. 범행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이고요. 네. 차분히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렇다면 문제는 이제 검찰 수사가 얼마나 국민들의 신뢰를 받느냐 네. 요게 문제인데 앞으로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검찰의 상식적인 판단을 기대를 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친인척 비리로 거론되는 건 이제 김재홍 KTNG 복지재단 이사장의 경우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은 현 정권 출범 후에 누군가로부터 김재홍 이사장을 소개를 받았다고 합니다. 유동천 회장은 원래부터 금융계의 마당발로 통하고 정재계 제일저축은행이 굉장히 예. 오랫동안 있었던 저축은행이고 예. 저축은행 중에서는요. 소위 우량 저축은행으로 꼽히기도 업계 했죠. 3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3위, 네, 뭐 단일 저축은행은 꽤 높긴 했는데 그 3위까지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다른 저축은행이 좀 급속하게 큰 반면에 제일저축은행이 꽤 예전부터 있어왔고 계속 이렇게 중견 저축은행이라고 할까요? 그런 이미지였죠. 그래서 굉장히 뭐 금융업계에서는 좀 마당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김재용 이사장은 뭐 정치 전면에 나서거나 네. 뭐 그런 건 아닌데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이제 한국 담배인삼공사 사장을 지냈고 그 다음에 이제 2003년에 KTNG 담배인삼공사 후신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명을 바꾼 거죠. 네. KTNG에서 설립한 복지재단 복지재단에? 이사장을 맡고 있는데 김재웅 이사장이 2003년부터 이제 그 이사장을 맡았거든요. 네. 그렇게 활동을 해오면서 근데 대구 경북 지역을 대표하는 은근한 실세다 이런 말도 좀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동천 회장으로서는 현 정권 출범을 하니까 누군가 자기 보험용으로 누군가 좀 끈을 뭐 잡고 확보할 싶었던 필요성이 거겠죠. 있었고 그래서 누군가로부터 소개를 받아서 지금 김재용 이사장의 혐의가 2009년 이후에 총 11차례에 걸쳐서 4억 2천만 원을 건넸다는 그게 한 번에 받은 건 받았다는 아니고 건데 여러 번에 걸쳐서 예. 계속적으로 도움을 받았다는 그러니까 거군요. 이런 추정이 가능합니다. 유동천 회장이 뭔가를 부탁하면서 4억여 원을 건넨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네. 틈틈이 용돈이든 만약을 다른 돈이든 대비해서. 건네다가 뭔가가 자기가 부탁할 일이 생길 생기면, 때 그거를 부탁을 한 거고 네. 그에 대해서 이제 김재용 이사장이 그 청탁을 들어줬는지 안 들어줬는지 지금 김재용 이사장은 그런 혐의 내용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받은 그러니까 것도 부인하고 있나요? 받은 거 일부는 인정하고 확실한 일부는 증거가 부인하고 있는 있는 거는?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네. 뭐 검찰이 수사 상황을 그대로 설명해 주지는 얘기하지 않기 않죠. 때문에 뭐 간접 취재밖에 못한 상황입니다만 평소에 그냥 이렇게 건넨 로비 자금 네. 그리고 필요할 때 청탁하는 이런 경우라도 검찰은 포괄적인 로비 명목의 이건 자금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보통 사법 처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네. 요 구체적인 청탁이 어땠는지 지금은 제일저축은행 관련 뭐 금감원의 검사 강도 완화나 퇴출을 좀 막아달라 네. 이런 청탁과 함께 유동천 회장이 마당발이라면 평소 다른 인맥도 쌓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자신이 잘 아는 금감원 간부 아마도 요 금감원 간부 역시 유동천 회장이 관리를 하면서 금감원에 부탁할 일이 생길 때 예. 이렇게 활용을 했던 인물이 아닐까 싶은데 요 금감원 간부의 인사 청탁을 김재용 이사장한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 금감원 간부가 승진하도록 김 잘 이사장님이 좀 봐달라.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그랬는데 김재용 이사장은 그거에 대해서 검찰에서 난 그런 부탁을 듣긴 들었지만 난 그냥 듣고 넘겼다. 네. 이런 취지로 진술을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듣긴 들었지만 그냥 신경을 별로 먹고 입 싹 닦았다. 영향력을 이런 얘기죠. 행사하거나 한마디로 어딘가에 그러진 않았다. 네. 이거고 실제로 그 금감원 간부는 승진도 안 됐다고 하고요. 네. 그러니까
진짜 입 싹싹하나 보네요. 아, 승진 안 된 거 확인이 된 건가요? 예, 그건 확인이 됐습니다. 아, 그러니까 요 그 금감원 간부가 실제로 지금 거론되는 그 금감원 간부가 승진이 안 된 거는 확인이 됐는데 예, 정확한 내용은 검찰 수사 결과를 봐야죠. 네. 여하튼 지금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검찰 수사가 이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는 김재용 이사장이 과연 실제로 어디에도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는지, 유동천 회장이 김재용 이사장 외에 다른 대통령 측근들을 상대로 로비를 한 건 없는지, 일단 박배수 보좌관한테 로비를 한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과연 이 두 명만으로 로비를 끝낸 건지 다른 사람한테도 문어발 로비를 벌였는지 이런 부분이 검찰 수사를 통해서 규명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사슬처럼 얽히고 얽혀 있는데 네. 자, 받기만 하고 끝냈다면 이게 그 계속 사슬이 이어지지는 않았겠죠. 그리고 그 사슬의 끝이 도대체 어딘지 참 궁금한데요. 검찰 직접 출입을 하고 계신데 검찰이 과연 이 살아있는 권력에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깊숙이 수사를 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이제 국민들이 가장 가지고 있는 일종의 불신일 수도 있고 궁금증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 전 정권에서 특히 검찰이 이제 눈치 보기 수사를 하는 것 아니냐. 특히 뭐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불거졌던 이명박 대통령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해서 이제 검찰이 국민들이 납득하기 힘든 결과를 발표했기 때문에 또 그때부터 정치 검찰이란 오명이 붙기도 했는데요. 실제 좀 검찰이 수사를 좀 강하게 할 의지가 있어 보이나요? 기본적으로 검찰 수사라는 게 검찰이 하고 싶은 방향대로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죠. 뭐가 나오는 수사 과정에서 이게 검찰이 뭐가 이거는 나오고. 하기 싫더라도 만약 네. 하기 싫더라도 진술이나 물증이 딱 나와버리면 나오면, 그걸 덮을 수는 네.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나온 거는 수사를 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 박배수 씨라든가 김재용 이사장의 경우도 여기까지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고, 그 다음은 뭐 수사가 어떻게 전개될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으로서 예측하기는 힘들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정말 개인적으로 드리는 말씀인데, 검찰이 수사를 아예 안 한다 아니면 수사 의지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직접 출입하면서 검사들한테 많이 듣는 얘기가, 검사들은 솔직히 센 놈 잡고 싶어 하지 누가 잔챙이 잡고 싶어 한다 그런 말을 많이 하고, 그리고 실제로 김대중 대통령이나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대통령의 아들까지도 구속을 했던 검찰인데, 지금 뭐 다른 정권 실세들의 이런저런 의혹이 나올 경우, 그리고 그게 소문이 아니라 물증이나 네. 누군가의 솔직한 진술 요게 나오면 수사를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이명박 정부 들어서 검찰이 너무 정권 편향적인 수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쵸, 정현주 전 KBS 네. 사장이라든가 미네르바 사건, 노 대통령에 노 전 관련된 대통령, 것도 있고. 아니면 뭐 계속 한명숙 무혐의 나오는 전 총리. 거를 많이 했죠. 무죄, 무혐의. PD 수첩 뭐 이런 거. 사건, 이러다 보니까 국민들의 신뢰가 사실 네, 떨어졌고, 많이 떨어졌죠. 반면 이명박 정부의 출범 초기나 중반 경우에 측근들이 관련된 사건은 언제나 간헐적으로나마 계속 있었어요. 네. 그런데 그 사건이 크게 번지진 않고 딱 어느 정도 선에서 마무리가 돼서 네. 항상 따라붙는 수식어가 꼬리 자르기 네, 뭐 이런 네. 거니까 국민들이 지금도 이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요. 검찰은 자꾸 이런 풍경이 벌어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진술은 누구도 잘 하지 않는다. 다만 그 힘 있는 사람이 시간이 지나서 힘이 떨어지면 그때 되면은 진술을 하기 시작한다. 네. 때문에 임기 말이나 정권 교체 후에 전 정권에 대한, 그러니까 보복성 수사로 비치는 그런 수사를 한다고 우리가 오해를 많이 받는데, 오해다. 예. 그때가 돼야 얘기하기 검찰은 때문이다. 수사할 수 있는 단서와 증거가 확보될 때 수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겁한 변명이라는 생각이.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 그렇다. 그렇게 검찰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이것도 뭐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입장은 아니죠. 그러니까 뭐 비공식적으로 개인적인 속상해서 솔직히 저는 만난 자리에서.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사실 저는 검찰 출입을 안 했기 때문에 검찰 출입을 하는 기자가 가장 잘 알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검찰이라는 조직이 굉장히 조직 논리가 강한 조직이잖아요. 예. 그 어떤 일선 검사가 어떤 생각이 있다고 해서 그 조직을 위태롭게 하는 어떤 행동을 하지는 않는, 어떻게 보면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어떤 폭력 조직과도 약간 닮은 면이 있는 그런 조직 논리가 굉장히 강한 그런 상명하복이 곳이다. 뚜렷하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얼마 전에 백혜령 검사였나요? 백혜령 검사. 뭐 정치 논리에 너무 좌우된다 이러면서 이제 그만두기도 했었는데, 그런 어떤 사명감을 갖고 하려고 해도 그런 게 좀 쉽지 않은 면도 분명히 있는 게 사실이어가지고, 물론 이제 임기 말이 돼야지 사람이 말을 하기 때문에 그때 이렇게 수사가 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보았자 사실 좀 이렇게 막 굉장히 설득력 있다, 그렇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기는 좀 어려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로 그걸 받아들이느냐 이건 개인의 판단인데 여튼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현실적 한계는 있다. 이런 정도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네. 방금 정확히 말씀을 해주셨는데 검찰 조직이라는 검찰 조직의 생리 이런 걸 볼 때 최근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가 어쩌면 정말 대통령 측근들의 비리를 끝까지 파헤치는 쪽으로 갈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는 이유가 검찰 조직의 생리 때문인데요. 검찰 조직이 정권에 너무 편향적이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한 측면만 바라보고 그 이상을 안 보는 건데, 검찰이 최우선시 그동안의 검찰 역사를 살펴볼 때 최우선시하는 거는 정권의 의도대로 입맛대로 수사하는 게 아니라 검찰 조직 자체를 보호하려는 그런 그게 논리입니다. 제일 강하죠. 근데 지금 검찰 조직이 최근 몇 년간 스폰서 검사, 그랜저 검사, 최근엔 벤츠 여검사, 이거는 이제 검찰 조직의 약간 검찰 조직 일부나 조직 자체의 좀 부정부패의 그 둔감한 그런 문화를 반영하는 것이라면, 한편으로 이거는 검찰 조직을 일신하면 되는 건데, 그쵸. 분위기를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검찰의 수사 자체가 국민들의 의심을 받게 됐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근본적인 본질적인 신뢰 문제라고요. 위기가. 그렇기 때문에 조직이 깨끗하지도 않고 수사도 너무 정치 편향적으로 하고, 이건 검찰의 총체적인 위기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어서. 그러니까 뭐 수사권에 대해서도 이렇게 국민들이 굉장히 수사권의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그 생각하고 있잖아요. 상명하복의 그 정점에 있는 한상대 총장도 사실 MB 직계 아닌가요? 그런 것 때문에도 또 더 그런 불신이 고려대 선후배라고 해서 뭐 MB의 직계라고 하기는 조금 무리일 것 같은데, 여하튼 그 검찰총장이 검찰의 모든 수사를 책임지는 건 맞지만 총장의 뜻대로만,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거랑 동일한 겁니다. 밑에서 수사를 하는데 이런 증거가 나와서 이건 수사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면 제 아무리 검찰총장이 그 상명하복의 조직에서 최고 정점에 있다 해도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그거는 수사를 그러니까 서로 그 수사는 안 하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을 하더라도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검찰 조직 자체가 위기를 겪고 있는 마당에 이번 수사를 통해서 국민들의 신뢰를 위상을 회복해 보려고 어느 정도는 좀 되찾아 오려고 하는 그런 반전이 있을지도 모르는 거죠. 있을지도 모른다. 저 같은 경우는 그 김대중 전 대통령이 하셨던 말씀,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선다. 요 말이 참 맞는 말 같고, 그리고 일선에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검사들도 그런 나름의 사명감, 정이나 아니면 정의감, 이런 것들은 갖고 있다고 저는 믿거든요. 뭐 100% 완벽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든 조직이든 그게 어렵겠지만, 여하튼 원칙대로 가고자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따가운 비판이나 아니면 때로는 좀 성원도 필요할 것이고, 그래서 지금이 국민들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는 적기 같은데 과연 어떻게 할지 좀 주목됩니다. 사실 이번에 수사권 논란이 계속 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번에 이제 디도스 사태 때 또 이번엔 경찰에 또 관심이 집중이 됐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경찰이 뭔가 한 건을 보여줌으로써 국민들의 수사권에 대한 그런 지지를
획득하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약간 0.1% 했으나 이제 뭐 그다지 그것도 안 됐던 것 같고. 검찰은 항상 이 뭔가 경찰하고만 싸워서 이기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명박 대통령의 친인척 비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이른바 각하의 8이라고 불리는 측근들의 비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과거 정권에 비해서 더욱 완벽한 인사 시스템을 구축했다라고 현 정부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많은 질문을 사전에 한다고 하죠. 그런 것을 다 통과해서 된 분들이 좀 독특해요. 어떻게 이렇게 계속 비리에 엮이는 인사들인지 참 안타까운 그런 상황인데요. 이 측근들의 최근에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주목받고 있는 측근들의 비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죠. 사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측근들의 비리 의혹은 사실 끊이질 않았습니다. 초기부터 계속 있었는데 최근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가장 최근의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개국공신으로 분류되는 신재민 전 문화부 차관의 경우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 네. 이국철 SLS 그룹 회장한테 기자 시절부터 네. 신재민 전 차관은 참고로 한국일보 기자 출신이십니다. 뭐 많은 분들이 다행스럽게 조선일보 저희 기자 선배죠. 출신으로 알고 계신데 우리 회사에 있다 하여튼 이렇게 하셨죠. 인간적 관계를 맺어 오면서 이국철 회장도 자기가 형으로서 정말 좋아하는 분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네. 하여튼 그때부터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금품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사법 처리가 된 건 문화부 전 차관 시절에 네. 받았던 돈에 대해서 이제 뇌물수 혐의가 좀 적용이 됐고 일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좀 포함이 됐는데 결국엔 처음에는 어떤 이런 의혹을 부인하다가 결국에는 검찰에 3-4차례 정도 소환 조사를 네. 받은 뒤에 구속이 됐죠. 한 번은 구속영장이 기각됐었지만 그리고 이제 또 그 전에를 보면은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의 네, 경우는 그렇죠. 부산저축은행과 관련해서 박태규라는 로비스트한테 한 1억 원 약간 넘는 1억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이 됐는데 김두우 전 수석의 경우도 이명박 정부 출범과 동시에 청와대에서 정무위 비서관, 정무기획 비서관, 메시지 기획관, 기획관리실장, 홍보수석을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그림자 실세다 이런 말까지 돌았었는데 초기에 요 수사 와중에 의혹이 제기됐을 때는 이제 부인을 했는데 했죠. 박태규 씨가 해외로 도피를 했던 박태규 씨가 귀국해서 관련 진술을 하고 네. 검찰이 이제 수사에 들어가니 금품을 받은 게 이제 사실이 드러난 거죠. 그래서 결국 구속 기소가 됐고 그리고 최근에 네. 다시 왕 차관이라고 불리는 박영준 전 차관의 경우 차관이요. 네. 박영준 전 차관의 경우는 그 이상득 의원의 보좌관 출신이죠. 근데 이제 현 정부에서 인사를 좌지우지한다. 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동안 굉장히 의혹이 많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제대로 드러난 적은 없었고 민간인 불법 사찰의 몸통이다 뭐 이런 얘기부터 해가지고 그런데 이번에 결국 술 접대. 일본에서 네. 그 SLS 그룹 현지 법인한테 이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그때도 박영준 전 차관은 그쪽에서 낸 게 아니라고 하지 않았던가요? 2차까지 갔고 2차는 본인이 아는 거기 지인이 술자리를 계산했다. 난 그쪽에서 접대받은 적이 없다라고 했는데 그 자리에 동석했던 그 SLS 그룹 관계자가 일본 법인 관계자가 3차까지 갔고 그때 그걸 우리가 계산을 했다. 몇 N이다 뭐 이렇게 하고 그 자리에 청와대 비서관도 한 명 뭐 동석을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 청와대 비서관이 검찰 수사가 이게 시작이 되자 3차는 없었던 자리로 하자라고 입맞춤을 시도했다는 그런 게 이제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니까 결국 14일에 검찰 소환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물론 박 전 차관은 그 검찰 청사에 출두하면서도 당당하게 조사받겠다.
지금까지 밝혔던 입장과 동일하다. 네. 이렇게 말을 해서 최종 수사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요게 지금 최근에 3가지 사례를 네.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명박 정부가 출범했던 2008년에 대검 중수부가 공기업 수사를 일제히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 와중에 이제 강경호 전 코레일 사장이 아, 네.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에 서울 메트로 사장을 했는데 최측근으로 분류가 되죠. 네, 강 전 사장은 강원랜드 임원의 인사청탁과 함께 5천만 원 받은 혐의로 기소가 돼서 결국 유죄가 확정됐고요. 박연차 게이트 때 네. 추복일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이 네, 그렇죠. 세무조사 무마 로비와 함께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가 됐고, 천신일 회장이라고 네, 그쵸. 지금은 많이 거론이 안 되는 잊혀진 인물인데, 한참을 갔다가 신문지상에 예. 오랫동안 이명박 대통령과 베프. 고려대 61학번 동기동창으로 네, 베프시죠. 베프시죠. 고려대 교우회장까지 해서 이 대통령의 이런저런 대선 과정에서 이런저런 조언. 간접적인 네. 도움을 주고, 요 천신일 회장도 박연차 세무조사 무마 로비에 연루가 돼서 검찰 조사를 네. 받았으나 뚜렷한 게 드러난 게 없어서 조세 포탈 혐의로만 이제 기소가 됐었는데, 그 이후에 알고 보니 또 대우조선해양의 협력업체인 임천공업에서 네. 수년 동안 각종 청탁과 함께 47억 원 상당의 아이고, 많기도 하네요. 현금과 물품 등을 받은 혐의로 결국 기소가 됐습니다. 근데 이때 요 사건 수사 와중에 제기됐던 다른 의혹들이 네. 제대로 규명이 안 돼서 뭐 꼬리자르기 수사 꼬리자르기였다는. 아니냐 이런 말도 네. 좀 있었는데, 여하튼 근데 천 회장이 요 구속 기소가 될 당시에 적용됐던 혐의는 사실 대부분 지난 정부 때 있었던 네. 뭐 은행 대출 청탁이나 이렇게 해서 이건 권력형 비리라기보다는 천 회장과 임천공업 사장과의 개인적 친분에 따라서 네. 저질렀던 그런 범죄 혐의다. 이런 걸로 좀 정리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올 초에 진행됐던 한바비리 수사. 아, 네. 이때 참 한바집이라는 게 뭔가 청와대 감찰팀장을 못했는데. 지냈던 백원기 씨가 청와대가 이제 또 조사에 나선다고 하니까 그거 좀 막아달라 이런 걸로 한바비리 브로커인 유상봉 씨한테 2천만 원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가 됐고, 그다음에 최영 전 강원랜드 사장, 이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에 기획통 측근으로 분류가 됐었죠. 네. 서울시 경영기획실장을 했었던 양반인데, 최 전 사장도 7천만 원 받은 혐의로 기소가 네. 됐고, 장수만 전 방위사업청장, 요 장수만 씨도 대통령 인수위 때 경제전문위원으로 참여를 했던 인물인데, 장수만 전 청장도 4,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바비리 수사 때 대통령 측근 3명이 기소가 됐고, 부산저축은행 사건 때는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 네, 맞아요. 은진수 아니, 위원에게 심지어 감사원에 있는 감사위원이 그때 좀 또 굉장히 충격이었던 것 부산저축은행의 브로커 중에 한 명이었던 윤여성 씨한테 그렇죠. 예. 1억 7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가 됐는데요. 은진수 씨의 경우는 대통령 BBK 의혹 사건 네. 그때 2007년에 법률자문 네, 단장을 했던 지냈고, 변호사죠. 네. 대통령 인수위에도 참여를 했고, 그 이후에 이제 감사원의 감사위원으로 간 이제 측근인데요. 그다음에 다시 또 부산저축은행 수사 과정에서 김혜수 씨라고 청와대에서 정무비서관 지낸, 그렇죠. 김혜수 씨도 부산저축은행에서 어떤 사업 관련 인허가 청탁과 함께 2천만 원 받은 혐의, 그리고 이건 좀 별도로 2008년 총선에 출마를 했거든요. 이때 불법 정치자금 받은 혐의, 이런 걸로 이제 기소가 됐고, 그러니까 제가 오죽했으면 제가 2008년쯤부터 제가 법조에 출입을 했는데, 네. 웬만하면 다 기억을 하겠지만 지금 이거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다 메모를 해와서 지금 줄줄이 읽었습니다. 고구마 줄기입니다. 네. 고구마 줄기. 그리고 아까 뭐 이렇게 친인척 비리 때 언급을 제대로 안 했는데, 예.
다 기억하시겠지만 김옥희 김옥희 씨, 씨. 예, 그것도 김윤옥 있었죠. 여사의 사촌 언니. 네. 그래서 공천 청탁과 함께 30억 원 30억이나 정도 받은 혐의로 어마어마한 구속 돈을. 기소가 됐고 유죄 확정이 됐는데 네. 이때도 민주당의 그 야당에서는 언니 게이트다 이런 식으로 정치 공세를 이제 벌였는데 뭐 수사가 그 이상 확대되지는 않았죠. 네, 공천이 그 성공했는지 여부도 그러니까. 안 나오지 않아요. 그런 아 공천은 실패했습니다. 아 실패했기 때문에 그게 밝혀진 그러니까- 거죠. 보통은 돈을 줬는데 실패하면 열받아서 고소나 고발을 하게 되고 예. 그런 과정에서 많이 그러니까 밝혀집니다. 쉽게 말하면은 공천 사기죠. 음. 공천 사기를 저지른 거고. 그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 측근 비리가 줄줄이 읽어야 될 정도로 정말 많았는데 예전 정부에 비해서 어떤가요? 그래도 더 많은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일단은 적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렇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머리에 강하게 남는 측근 비리는 또 없었던 것 그쵸. 같거든요. 그렇기도 해요. 꼽아보니 무슨 이렇게 많긴 이름 한데. 붙여서 예. 게이트 이렇게 게이트. 크게 나가는 거는 그러니까 좀. 전 정부 때는 음. 뭐 이렇게 이런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비리로서 보자면 홈런이 있었다면 이번에는 홈런보다는 자진 단타, 일루타. 일루타나 가끔 이루타. 이루타 이런 게 있었던 거여서 이게 게이트 그 정치적인 의미로 게이트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공세가 있었던 적은 있지만 게이트라는 이름이 제대로 붙어서 검찰 수사가 이루어진 적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막 국민들의 뇌리에 박힌 측근 비리 이런 거는 없었던 거고 때문에 9월 말에 이명박 대통령이 도덕적으로 완벽한 그 정도는 이제 정권이다라고까지 자신감 있게 말씀을 하신 것 네. 같은데 물론 그 이후에 임태희 대통령 비서실장이 해명을 하긴 했죠. 정권 출범 과정에서 기업들의 신세를 지지 않았다는 의미다. 네. 그러니까 그런 의미였다. 전에는 다 기업들한테 비자금을 받았는데 그렇게 정정을 하긴 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런 측근 비리들이 이렇게 있다면 그러니까 이거는 정권 출범 이후에 그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하고 있었다면 사실 도덕적으로 완벽하다 이렇게 자신 있게 그러니까요. 말씀을 하지는 못하셨겠죠. 기준이 좀 다르신 것 예, 같아요. 이 말씀을 하신 지 한 열흘 만에 내곡동 사적 파문이 터졌나 그럴 거예요. 측근 비리를 이렇게 쭉 들어봤는데, 사실 이거는 좀 사실 격가지일 수도 있긴 한데요. 사실 제일 큰 어떤 뭐랄까 문제나 사건이었다면 그 저축은행과 관련된 사건들을 꼽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비리나 이런 걸로 친다면 저축은행 관련 사건과 SNS 관련 사건 이렇게 두 가지로 예. 크게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저축은행이 워낙 이제 뭐랄까 문 닫을 위기에 처하다 보니까 여기저기로 굉장히 구명 로비를 많이 했고 그 과정에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다양한 측근이나 뭐 어떤 친인척이나 이런 분들이 아니 그 친인척의 보좌관이나 뭐 이런 분들이 이제 돈을 받고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저축은행과 관련해서 그 박태규 씨가 이제 부산저축은행의 그 로비 창구 로비를 로비를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최근에 이제 구형이 징역 4년인가 구형을 받았다고 하던데 그 사건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좀 궁금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부산저축은행 관련된 사건이 좀 이렇게 싹 들어갔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지금 이미 사실상 수사가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네. 일단 그 재판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지지 않는 한 이제 언론 보도가 그렇게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 경영진들에 대해서도 부산저축은행 경영진들에 대해서도 아직 네. 1심 재판도 안 끝난 상태여서 네. 과연 이제 재판 선고가 될 때 그때나 이제 아마 또 언론 보도가 쏟아지고 그럴 텐데 일단 박태규 씨의 경우는 그동안 언론에 의해서 좀 과대포장된 부풀려진 그런 측면이 그 사람이 있는 완전 거죠. 핵심 인물인 것처럼 돼 있었는데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건가? 그동안 박태규 씨가 뭐랄까 입을 열면 많은 사람들이 네, 다친다. 뭐 다친다. 리스트 그래서 뭐 심지어는 일부러 정권 숨겨준다. 차원에서 네, 그런 얘기가 있었죠. 캐나다로 출국을 시켰다. 기획 도피 뭐 수사 이런. 직전에 네. 예, 기획 출국설도 나오고 해서 또 뭐 박태규 씨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었고 제발 좀 돌아오지 말라. 그래서 이번 정부 임기 중에는 안 들어올 것이다. 이런 말도 좀 돌았었는데요. 결국 들어왔죠. 네. 그리고 막상 조사를 해보니 이거 뚜껑을 여니까 좀 달랐던 겁니다.
그 실제로 그렇게 해서 영향을 박태규 받은 씨가 사람이 여러 사람한테 김도 로비를 한 게 수석. 아니라 네. 박태규 씨는 김두우 수석한테 네. 집중 로비를 했고 아, 김두우 씨가 그 다음에 뭐 이런저런 관계기관에 부산저축은행이 이렇게 해서 어렵다던데 좀 뭐 좀 저축은행 업계한테 좀 좋은 쪽으로 좀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어? 뭐 이런 식으로 아마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네. 하지만 김두우 씨가 그 금융당국 쪽에 얘기를 한 거는 이거는 범죄 혐의로 보기가 어려웠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무슨 네. 금품을 건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정책 차원에서 얘기는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박태규 씨의 로비는 사실상 김두우 씨 한 명으로 끝난 거고 그 그렇군요. 이상은 안 나온 거죠. 하지만 이것 역시 박태규 씨가 그 윗선이 더 있는데도 안 분 것인지 검찰에서 네. 아니면 있는 그동안 언론이 너무 과대 포장을 해서 보도를 했던 것인지 그거는 아직은 좀 사실 저는 의문이 부산저축은행 사태에서 굉장히 궁금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사실 박태규 씨가 오거나 하면은 좀 풀릴까라는 약간 궁금했던 점이 부산저축은행이 작년에 이제 상당히 퇴출 위기였다가 유상증자를 통해서 어떤 기적적으로 살아났거든요. 근데 그 유상증자가 바로 그 두 장학재단에서 좀 믿을 수 없을 만큼의 예. 대규모의 금액을 갑자기 이렇게 그렇죠. 중자에 참여를 하면서 결국 그렇게 된 것인데 그래서 거기 그 포스코 재단도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갑자기 뭐랄까 믿을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저축은행에다가 대규모의 자금을 투자를 하는 게 유상증자 투자하는 게 좀 뭐랄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무슨 압력이라든지 뭐 정권 차원의 아니면 특정 뭐 인사에 뭐 어떤 예. 그런 게 배후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어떤 추측이 그런 많았었는데, 의혹들이 예.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밝혀지지 없었다는 건가요? 아니, 뭔가요, 그에 대해서 그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 때 네. 했던 설명은 그런 의혹들이 많았으나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 이거는 그 포스코 재단하고 이제 삼성꿈 장학재단 네. 포스텍이었죠. 그 학교법인 네. 포스텍과 삼성꿈 장학재단에서 500억 원씩 투자하게 된 네. 계기는 요 각각 두 곳의 기금관리위원으로 있는 장인환 네. KTB 자산운용 네, 대표의 네. 설명을 요 재단 관계자들이 다 믿었던 거고 그렇게 해서 네. 투자가 이루어졌던 것이지 박태규 씨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거는 박태규 씨도 나는 그 유상증자권과는 관련이 없다. 그리고 기소가 된 부산저축은행 김양 부회장도 네네. 그 건은 우리 장인환이 알아서 이렇게 해준 거다. 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그리고 KTB 자산운용 측 사람들도 이거는 우리 박태규 씨나 뭐 이런 거랑은 또 관계 없이 우리 쪽에 이제 양 두 곳을 설득해가지고 그리고 이 포스텍과 삼성꿈 장학재단이 장인환 대표의 요 수완을 믿고 투자 결정을 한 거다. 모든 요 관련자들의 진술이 이런 방향으로 나왔다. 이렇게 네. 설명을 했죠. 또 하나 국민들이 또 관심을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연루된 BBK 사건인데요. 이 다스가 과연 이 대통령 것이냐 아니냐부터 또 지금 미국 연방 검찰에서 이제 수사 중인 이 김경준 씨와 이 다스 간의 거래 내용 최근에 또 밝혀진 내용들이 좀 있는데 이 BBK에 대해서는 검찰이 다시 뭐 수사할 수가 있는 건가요? 제가 검찰에 몸담고 있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데 미국 연방법원에서 어떤 결론이 내려지든 네. 그걸 계기로 대한민국 검찰이 BBK 의혹에 대해서 재수사를 한다든가 그런 움직임에 나설 거라고 볼 가능성은 굉장히 좀 적습니다. 없다. 왜냐하면은 이미 2007년에 네. 검찰이 수사를 한번 했고 그렇죠. 그 다음에 2008년 초에 특검법이 특검 통과되면서 내렸죠. 다시 또 특검 수사가 한 번 더 이루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요 수사를 통해서 누구 관련자를 기소를 했다면 일단 그거는 일사부재리 원칙 때문에 그렇죠. 다시 할 수는 없는 거고 한번 처벌을 한 경우라면 이런 경우는 근데 무혐의로 종결을 했기 때문에 사실 뭐 일사부재리 원칙 때문에 다시 수사를 안 하는
못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다만 하지만 이미 한번 결론을 내린 건데 다시 부정하고 또 예, 그걸 한다는 게. 다시 그때 결론이 잘못된다는 걸 네. 자인하는 꼴이기 때문에 그렇죠. 미국 연방법원에서 뭐 이런 사실이 나왔다. 이것만으로는 좀 어렵고요. 2007년 수사 때는 드러나지 않았던 새로운 단서가 뭔가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다시 재수사를 할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2007년 수사의 핵심 결론은 그거지 않습니까? BBK라는 회사와 이명박 대통령은 관련성이 없다. 근데 뭐 이쪽이 이용당한 정도라고 예, 그렇죠. 할까요? 사기를 오히려 그런 피해자. 거죠. 예. 그런데 아니다. BBK의 실소유주는 이명박 대통령이다라고 BBK의 믿을 만한. 예. 핵심 관계자라든가 좀 믿을 만한 사람이 여기에 관련돼 있는 누군가가 그런 여러 사람의 진술이 있다거나 그때는 거짓말한 거다 예전에는 아니면은 명확한 서류적인 물증이 이런 게 있다든지. 있으면 그건 재수사의 단서가 되죠. 근데 여하튼간에 BBK 의혹 관련해서 다시 수사를 하려면 그건 뭐 누군가가 고발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검찰이 자체 무슨 새로운 단서나 뭐 새로운 진술을 확보하는 그래서 인지수사에 나서거나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최근에 이제 다스와 김경준 사이에 있었던 미국에서 있는 소송과 관련해 가지고 이게 좀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일단 김경준 씨 주가 조작 사건의 피해자들인 그 옵셔널 벤처스 지금은 캐피탈로 바뀌었죠. 그쵸 그 네. 옵셔널 캐피탈이죠. 여기 피해자들과 김경준, 다스 이 3자 간에 조금 분쟁이 좀 얽혀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옵셔널 측은 자기들이 이제 피해 입은 금액을 돌려받고 싶은 거고 김경준 씨한테서 그리고 김경준 씨와 또 다스 간에 양자가 이제 또 벌이고 있는 소송과 관련해서도 또 이제 이 김경준 씨가 스위스 계좌로 빼돌린 그 네. 돈을 과연 누구한테 줄 것인지 다스에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인지 옵셔널 측에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도 미국 법원의 판결이 조금 엇갈립니다. 한 캘리포니아 주 법원은 옵셔널 그 주주들한테 돌려줘라. 그리고 이걸 줄 때까지 요 계좌에서 돈을 절대 빼지 말아라. 이렇게 했는데 올해 2월인가 3월 달에 여기서 140억 원이 빠져나가서 다스로 갔죠. 예. 이거는 다스와 그 이후에 이제 다스와 김경준 양측이 소취하를 해버려 가지고 그걸 연방법원이 받아들이고 그렇게 이렇게 되면은 결국엔 다스의 손을 들어준 거지 않습니까? 다스가 돈을 받게 됐으니.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러면은 이제 원래 돈을 지급받을 거라고 생각했던 옵셔널 캐피탈 측은 그런 게 어딨냐 하고 다시 이제 항고를 했죠. 연방법원 결정에 대해서. 그래서 요거를 이제 받아들일지 말지 이렇게 받아들인다면 다시 또 그렇다면은 왜 김경준 씨와 다스는 그동안 싸운 분쟁을 벌여놓고 왜 소를 취하했는지 요거에 대한 또 이제 새로운 진실들이 조금 나올 것이고 여기서 만약 이런 과정에서 만약 이명박 대통령과 BBK가 어떤 관련성이 있다는 물증이나 이런 게 나오면 그걸 계기로 검찰이 자체 수사를 하는 방안 아니면 누군가가 고발을 하는 방안 이렇게 되면 이제 재수사할 여지도 있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제일 주목됐던 것은 사실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가 누구인가. 요 도곡동 땅 매각 대금이 이제 다스로 흘러들어갔고 그렇기 때문에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상은 씨가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의 큰형인 이상은 씨가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일 것이다.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됐었는데 그것도 물증이 없어서 그것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검찰과 특검의 판단이 다릅니다. 그 2007년에 1차 수사를 했던 검찰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BBK와 이명박 당시 후보는 관련이 없다. 다만 도곡동 땅의 주인은 땅 명의자가 아니라 제3자의 것으로 보이는데 제3자가 누구인지는 모르겠다. 증거가 없다. 이렇게 해서 약간 의심을 할 여지를 남겼거든요. 근데 특검은 이명박 땅이 아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면죄부를 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2009년 11월에 국세청 안원구 국장이 매입 전표를 포스코 세무조사하러 갔을 때 당시
봤다. 도곡동 땅의 그 명의가 이명박 대통령으로 돼 있는 있는 걸 점표를 봤다. 봤다. 네. 근데 이게 너무 정치적으로 문제가 커질까봐 내가 그거를 일단은 공개하지 말고 덮어 두자고 그 발견한 직원한테 얘기를 했고, 그렇게 해서 나는 이명박 대통령을 오히려 대통령이 당선되는데 도움을 준 사람인데 왜 나를 이렇게 탄압을 하느냐, 수사를 하면서. 네. 그래서 이런 폭로를 해가지고 다시 또 주목이 됐었죠. 네. 그러다가 하지만 아직 안원구 전 국장은 이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떤 물증도 지금 물증이 없기 제시하지 때문에. 않고 있고, 이런 와중에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또 이제 그와 네. 관련해서 조금 알 것이라는 그런 의혹들이 많았는데, 귀국을 올해 2월 말에 해서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았죠. 네. 게다가 김경준 씨의 누나인 에리카 김 그리고 한상률 씨가 네. 하루 차이로 아마 네, 귀국을 네. 했을 네, 그때. 거예요. 네. 2월 25일, 황당한. 26일 이런 식이었나? 24일, 한상훈 청장 25일. 그렇게 들어오라고 할 때는 안 2년 동안 들어오시다가 안 갑자기 봤거든요. 들어오셔가지고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이건 기획 입국이다. 네. 그렇게 얘기했었죠. 이명박 정부 임기 안에 해결을 하려는 BBK, 네. 도곡동 땅 이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을 하려고 이렇게 동시에 들어온 거다, 이런 의혹을 제기했는데, 검찰은 우리는 그거는 모르겠다, 그냥 둘이 들어와서 우리는 수사를 한 거고, 뭐 정치권에서 뭐 그런 게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거는 뭐 검찰이 판단할 영역도 아니고 우리는 모르는 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에 대해서 청와대가 뭐 공식 입장을 발표했는지 모르겠는데 비공식으로라도 여하튼 아니다, 뭐 이런 말은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그 의심을 완전히 거두기에는 찝찝한 약간 면이 있죠. 찝찝한 그런 정황들이 조금 남아 있어서 모르겠습니다. 그 혹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수사가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지. 모르죠. 또 다음에 이제 정권 잡으신 분께서 뭔가 이제 위기가 느껴지는 것 같다 이러면 뭐 또 한 번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건 다시 한번 우리 정치와 검찰의 후퇴가 되는 거죠. 그렇게 재수사가 이루어진다. 아니, 뭔가 사람들이 이제 그 습관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그러니까 검찰이 그런 정도의 조롱의 대상이 된 거죠. 참 슬프게도. 그렇죠. 그래서 아마 다음 정부가 뭐 어디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다음 정부가 되면 지금 현재의 사정 라인은 일부 교체가 되겠죠. 아마도. 네. 그 한상대 검찰총장의 경우는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별일이 없는 한 새 정부 출범 초기까지는 자리를 지킬 것으로 보이지만 뭐 민정수석실이나 법무장관은 아마 네. 정부가 바뀌면서 교체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약간 사정 라인이 어떻게 재편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검찰 수사의 밑그림도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과 친인척의 비리에 대해서 수사하고 있는 그 검찰을 출입하는 김정우 기자 모시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김 기자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 사람 사이에 오고 간 돈은 개인적인 금전 거래로 디도스 공격과의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오늘 경찰이 그 뒤늦게 밝혀진 디도스 사건과 관련된 금전 거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뒤늦은 경찰의 설명에 따르면 박희태 의장의 그 전 비서였던 김 씨와 또 최구식 의원의 비서였던 공 씨, 그리고 IT 업체 디도스 실행을 했던 디도스 공격 실행을 했던 강 씨 사이에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그 디도스 공격 전후로 1억 원의 금전 거래가 있었는데, 이를 수사 결과 때 그 누락을 시키고 그 수사 결과 발표를 했던 것이죠. 네, 그것을 검찰에 송치할 때는 밝히긴 했다고 하는데요. 이 국민들한테 수사 결과라고 발표를 하면서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을 밝히지 않고 지나간 것이 됩니다. 네, 이 정황만 따르면 이제 준비 착수금 또는 성공 보수로 해석될 만한 충분한 그런 여지가 있는 금전 거래거든요. 네. 그리고 이 디도스 공격이 도대체 이제 그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핵심 정황이자 증거 자료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걸 경찰이 수사 결과 발표를 하면서 발표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걸 국민들이 어떻게 납득을 해야 될지. 그래서 제 딸은 좀 아직 어리긴 하지만 그 친구한테 맡긴다고 하더라도 이건 뭔가 이상하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약간 들어요. 딸이 몇 살? 죄송합니다. 7살입니다.
오늘 이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 친인척 비리 이라면서 이제 검찰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또 이 경찰의 오늘 뒤늦은 발표가 또 참 실망감을 안겨주네요. 네. 검찰도 경찰도 도대체 그 언제 믿을 수 있는 날이 올까요? 그러게요. 국민의 신뢰를 이렇게 앞다퉈서 어쩌면은 되찾으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앞다퉈서 내다 버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정말 안타깝습니다. 네, 시선한타 H 10번째 시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진행의 저 사회부 김지은 기자였고요. 예, 저는 사업부 최진주였습니다. 제작의 디지털 뉴스부의 강희경, 박소영 기자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Preach your truth, but say that